자, 무의식은 무의식인데 이 책 제목이 기계적 무의식이에요. 이 기계적 무의식이라는 책은 가타리가 본격적으로 분열 분석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이 기계적 무의식은 일종의 이론서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실천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들레즈랑 같이 쓴 분열 분석 책인 안티오이디푸스나 천개의 고원에 비해서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기계적 무의식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가타리가 얘기하는 기계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기계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정냄이 없이 그런 차가운 기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배치에 의해서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그런 그 배치적 원리를 기계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움직이죠. 이게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게 톱니바퀴는 톱니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은 하나의 부품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모든 기계들은 여러 개의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서 뭔가 조화롭게 가죠. 그리고 똑같은 부품이어도 그게 다른 부품을 만나면 또 다른 기계가 돼요. 이게 이제 기계적 개념이에요. 그 예를 제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기계예요. 입기계. 입기계가 제 입이 제 아내의 입술을 만나면 사랑의 기계가 되는 거죠. 제 입이 숟가락과 음식을 만나면 밥 먹는 기계가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제 입술이 혀와 만나서 또 공기와 만나서 말하는 기계가 되죠. 하나의 배치의 어떤 하나의 그 객체 하나가 입술이라는 객체 하나가 뭘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되게 못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무능하고 뭐 이렇게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그렇게 봐요. 배치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배치에 갔더니 다 나를 좋아해주고 이렇게 배치가 바뀌었어요. 배치가 바뀐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그 어떤 행동할 수 있는 역동이 확 바뀌는 거죠. 심리도 결국은 다 무의식도 결국은 다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배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무의식을 기계적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배치하고 어떤 부품들과 맞물려 돌리냐에 따라서 새로운 무의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타리가 얘기하는 기계적 무의식이고, 환경과 배치와 맞물려가는 그 부품들이 실체들이 바뀌면 결국은 이 기계가 생산해내는 무의식도 바뀐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주장, 이렇게 이 기계적 무의식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기계적 무의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하냐면, 그럼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체적으로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다 이겨내서 정신적으로 막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인간상을 갖고 있는 긍정적 인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종교적 토대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분들은 이런 가타리적 무의식을 기계적 무의식을 비판하죠. 근데 가타리는 양쪽 측면이 있어요.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올 힘이 인간에게 없다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은 나약할 수 있죠. 근데 배치를 바꾸고 배치를 조율하고 배치에 따라서 내 무의식은 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무의식을 또 새로 조성할 수 있고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훨씬 더 주체적인 거죠. 가타리적 무의식이. 근데 가타리적 무의식이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냐, 너무 무능하게 인간을 그린 거 아니냐, 너무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로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쉽게 생각하면 패치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 기계적 무의식 개념이. 그래서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도 절판됐을 건데, 세계의 생태계라는 책이 있어요. 가타리는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생태계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생태계가 사회적 생태계, 그 다음에 자연적 생태계,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생태계. 이 세 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타리는 사회 변혁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 같은 녹색당 운동도 하고, 그리고 심리치료를 하는 이 정신 생태계를 바꾸는 운동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생태계 중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심리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 내담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회 변혁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상담사는 가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녹색당 활동을 합니다. 가타리도 녹색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계적 무의식과 비슷하게 또 분자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존재하는데, 우리한테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미시적이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무의식이라고 봐요. 그걸 분자적 무의식이라고 보고, 이 가타리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이 분자적 무의식을 변화시킴으로 무의식 체계를 바꾸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주 미시적인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까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어저께는 등산을 갔는데요. 등산을 갔는데 신발이 안 맞아갖고 뒤꿈치가 너무 아팠어요. 신발을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분홍색 신발이 좋은데?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냥. 뭐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 분석하고 아빠 분석하고 지금 아빠한테 뭘 얼마나 억압당했는지, 엄마한테 무슨 잔소리를 들었는지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근데 가타리 입장에서는, 그 분열 분석에서는 그거 분석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가 까졌을 때, 신발이 작아서 발 뒤꿈치가 까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왜 분홍색을 사려고 하세요? 이렇게 아주 미시적인 것들까지 들어가서 그 미시적인 것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분석하고, 그 미시적인 것들을 미시적인 것에 대한 변화를 줬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 분자적 무의식이 모여서 만드는 기계적 무의식 체계, 이 미시적인 것들의 변화를 줘서 과연 이 거대한 무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실험들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실험들이 성공을 하죠. 그래서 분자적 무의식은 전혀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이념과 뭐 의식과 이런 것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서로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미시적인 분자적 무의식들의 변화를 줌으로 이 중심부에 있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핵심 요소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분자적 무의식, 너무 미시적이어서 의식화되지 않는 무의식,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계산값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모든 기계적 무의식과 분자적 무의식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분열 분석에서는 욕망을 분석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억압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생성. 그러니까 억압은 뭐가 금지되고 뭘 못하게 됐는가를 분석하는데, 분열 분석은 뭘 하고 싶고 뭘 열망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가를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오히려 억압 체계도 있는 거예요, 있기는. 그래서 억압 자체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걸 분석하기보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가, 욕망을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을 분석하다 보니까 욕망을 중심으로 무의식이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의식 체계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샤넬백을 좋아하는가를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분석을 한다면, 아마도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부에 대한 열망으로 샤넬백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정신분석은. 근데 분열 분석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샤넬백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이유는 샤넬백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욕망을 구성한 건 배치인 거죠. 그걸 갖고 싶게 만드는 배치. 내 친구 A도 그걸 갖고 있고 B도 그걸 갖고 있고 C가 넌 그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존재해서 거기에 대한 욕망이 생겨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분석 체계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은 대상이 있으니까 그 결핍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분열 분석은 결핍이나 억압 체계보다 욕망 체계를 훨씬 더 관심 있게 보고, 그 욕망에 대한 분석이 이 무의식을 분석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욕망이 나에게서 나오는 욕망이냐, 사회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구성해준 욕망이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무의식적 체계들이 기계적 시스템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 그건 나 혼자만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 배치의 영향일 거예요. 결국은 다 배치의 영향일 거고, 그 우리가 배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연결된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분열 분석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열 분석이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되게 많이 놀래요. 왜냐면 분열 분석이 분자 혁명을 주장하다 보니까 무의식적 측면에서도 다 아주 단일화되고 그 고유화되고 고유성을 굉장히 각자성과 고유성을 굉장히 강화시킬 것 같은데, 분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리좀이거든요. 서로 연결돼 있고 접속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분열 분석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된 무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합적 엄표 행위가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합적 엄표 행위로서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서의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은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공유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사실 공유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개별적인 것들도 다 있잖아요, 무의식이.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의 무의식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다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왜 못 바꾸냐면 바꿔보질 않아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대학을 갔기 때문에, 다들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못 가면 인생 망하는지 알지만, 대학 못 가고도 인생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양한 길들이 있고 유동적으로 연결되고 접속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합적 원표행위라고 하는 게 사실 안 좋은 방식으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식으로 사용될 때도 많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비슷한 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고 연결 접속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개인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연결 접속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무의식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분열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열 분석이 이걸 깨는 거예요. 연결 접속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나올 리좀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연결 접속돼 있지 않으면 개인은 사실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보장받지 못해요. 연결 접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연결 접속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무의식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회적 코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한 명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 한 명만 치료한다고 결코 되지 않아요. 이 사람 한 명만 치료해. 이 사람 분명히 나랑 상담할 땐 치료가 됐어요. 근데 다시 그 배치 안으로 들어가면 또 우울증 걸리는 거야. 또 똑같아져서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 배치에서 나오거나 그 배치를 바꾸거나, 다 연결 접속되어 있어요. 이 연결 접속되어 있는 걸 인정하고 심리치료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심리치료는 결국 가짜일 수밖에 없다. 자녀를 치료하려면 당연히 부모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같이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타리는 이것도 실험을 했거든요. 다 불러서 다 같이 상담하는 것도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나를 왕따시킨 그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나쁘지 않아요. 분열 분석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해자들도 같이 하는 거. 근데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딸린 문제겠죠. 근데 내가 그걸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 접속되어 있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상담받을 수 없다면 내가 그 속에서 배치를 어떻게 바꾸고, 그 배치에서 내가 어떤 엄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 배치에 영향을 줄 것인가 까지 고민을 하는 게 분열 분석인 거죠. 이게 코드의 재배치인 거예요. 이걸 나중에 나와요. 코드라고 하는 게. 코드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하루 일과가 쭉 이어지죠. 이게 계속해서, 이걸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이 계속 반복되면 이걸 코드라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다 코드예요. 정해진 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얼마든지 끊임없이 변주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배치를 바꿔서 코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흐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게 분열 분석의 입장이고, 그걸 하는 게 분열 분석이에요.